자,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발라 등은 그들 나름으로 진화 생물학에서 발견한 창발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창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외 인지론에 관련해서 여러 영역의 문제들을 적절하게 설명한 뒤 바렐라 등은 전통 철학적으로 볼 때 결정적인 문제, 전통 철학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인지론이 건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지론적인 도전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지론적인 도전은 단순히 자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자, 자아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말은 신경생리학적인 단계 두뇌에 있어서는 두뇌를 아무리 뒤적여 봐도 거기에 자아를 담당하는 중추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흔히 뭡니까? 근데 뭐 감정을 담당하는 근데 뭐 편도체가 있다. 또는 뭐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그것들도 뭐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이야기되긴 합니다. 로컬리즘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로컬한 국소주의라고 그러죠. 어떤 기능, 행동에 나타나는 기능이든 또는 의식에 나타나는 기능이든 그 기능들을 관장하는 국부적인 딱 말하자면 국소적인 부위가 있다는 거죠. 두뇌에. 이게 이제 로컬리즘인데 로컬리즘으로 접근하면은 과학적인 성과를 좀 내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비판을 받든 말든. 그래서 이제 해마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또는 좀 해마가 생긴 모양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기억을 갖다가 막 테스트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통계 숫자를 내 가지고 일치시켜 보는 거죠. 이런 식인데 자아에 관해서는 통일적이면서 연속적이면서 정합적이면서 지속적인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자아에 관한 중추는 아무리 뒤지게 봐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할 때의 전제는 아마도 두뇌 신경학적인 차원에서 자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도전은 자아라는 것은 인지에 필요조차 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는자가 빠졌군요. 인지에 필요조차 하지 않는다는 보다 깊은 부정적 함의를 포함하는 것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완전 철학에 직결되는 문제죠. 뭐냐 하니까 중심도 없는데 인지가 일어나겠느냐 이겁니다. 의식의 중심, 인지 활동을 하는 또는 인지 과정이 일어나는 어떤 중심, 이 주체적인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데 그래서 철학에서 늘 인식 주체 이런 말을 해왔거든요. 인식 주체가 근본적으로 자아다. 특히 데카르트적인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할 때에 그때 나가 에고거든요. 자아거든요. 자아고 그 다음에 그걸 암무라 해가 영혼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실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존재한다 이런 건데요. 그런 자아가 지금 인지론이 나옴으로써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지에 필요 없다. 인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인지 활동을 하는데 자아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필요 조건은 될지 모르지만 충분 조건은 전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포함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과학과 경험 사이의 긴장관계는 분명하고 직접적일 수밖에 없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까 과학에서는 인지과학에서는 말하자면 인지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경험에서는 뭡니까? 항상 내가 지각하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하잖아요. 그때 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자아로서 딱 일관되고 지속적인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런 경험을 무시하고 인지과학에서 자아가 인지에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긴장관계가 분명하고 직접적일 수밖에 없다. 인지가 자아 없이 진행된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자아를 경험하는 것인가? 나는 나다 이런 거 다 경험하잖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경험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이 경험을 인지과학 쪽에서 부정을 한다고 치면 그 이유가 근거도 없이 그렇게 부정하겠느냐. 그죠? 자아 문제는 철학적 첨예한 문제입니다.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자아가 실체라고 말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통일성과 지속성 그리고 항상성 늘 존재한다는 게 항상성이죠. 항상성을 띠고 존재한다고 막연하게 추정하는 게 자아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 개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자아 개념인데요. 그런데 생리심리학과 인지과학 및 컴퓨터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통일된 자아 개념은 심각하게 도전을 받아 거의 파괴되다시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살펴보고 있는 몸의 인지과학, 이 바렐라 등 이 인물들도 자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지금 옆에 두고 있는 이 마비민스키도 바로 자아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 미리 말씀드린 마음의 사회 이런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요소들이 막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도 연결 방식도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그래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통일된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는데 그게 통일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니까 밥을 먹고 싶다라든지 또는 뭐 책을 보고 싶다라든지 어떤 판단을 한다라든지 또는 뭔가를 바란다 아까 있었잖아요. 뭔가를 믿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마음들이 하나의 통일된 어떤 원리 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그 통일된 원리를 굳이 말하면 자아거든요. 그런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미리 말씀드리면 표층적인 거다. 심층에 들어가는데 바탕에서 보면은 자아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되고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편의상 우리 인간들이 편의상 생각하게 된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바렐라 등이 인용하고 있는 제겐도프는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우리는 의식의 다원적 기원을 찾아야 한다. 의식이 이제 지금 자아의식, 의식 중에 특이한 게 자아의식이거든요. 자아의식인데 아무튼 모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원이 다원적이다. 다원적이다. 그런가 하면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방금 이야기했던 마음의 사회로서 마비민스키는 자아를 실체로 여기는 것은 신화적인 미신에 불과하고 우리가 만든 것에 불과하고 일종의 마음에 관한 이미지들과 이상에 관한 관념들로 된 사회라고 좀 뭔가 잘못됐네요. 마비민스키는 자아를 실체로 여기는 것은 신화적인 미신에 불과하고 우리가 만든 것에 불과하고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아닌데 일종의 마음에 관한 이미지에 관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마음에 관한 이미지들과 이상에 관한 관념들로 된 사회다라고. 그러니까 자아도 하나의 사회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뇌과학자인 제럴드 에들만크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읽고 상당히 감동받은 책인데요.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전은 1992년에 나왔으니까 이 책이 나오고 난 그 이듬해 나왔으니까 상당히 좀 최근의 저서라고도 볼 수 있죠. 요 에델만의 이 책에서 소형 인간, 이거는 마비민스키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건데요. 마비민스키 책은 이게 뭐고 이게 지금 85년 6년 이쪽에 두 개로 돼 있더라고요. 85년 6년. 이게 조금 일찍 쓴 거죠. 이런 책들보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책을 상당히 이 책에 의존해가지고 이 책을 바렐라 등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민클루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제 이 소형 인간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이건 마비민스키도 이야기했던 건데 에델만에서 이야기 또 나옵니다. 이건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두뇌에 온갖 감각 신경들을 통해 갖고 정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정보가 들어갔는데 그놈을 갖다가 정보가 들어가면 우리 두뇌가 말하자면 그걸 갖다가 종합해가지고 해석한다 이거죠. 해석해 출력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랬을 적에 두뇌는 그러면 두뇌 속에 들어갔다 칠 적에 그 안에 자아가 있다 치자, 중심이 있다 치자 이겁니다. 그럼 그 중심에도 또 감각이 또 들어갈 거 아니냐 이겁니다. 감각적인 입력이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럼 그 중심이 있다 칠 적에 두뇌에 감각들이 들어갔더니 여러 입력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두뇌입니다. 두뇌인데 여기에 이 입력된 것을 처리하는 중심이 있다 치자 이겁니다. 이 중심을 자라고 보고요. 그럼 이것도 들어가고 중심이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외부에서 뇌 바깥에서 들어온 건 이 중심이 있어 가지고서 간단히 말하면 중앙처리장치 같은 겁니다. 컴퓨터로 칠 것 같으면 중앙처리장치 이런 겁니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서 해석을 내가 여기서부터 출력이 나올 거다. 이제 그래서 근육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감각기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랬을 적에 그러면 이 안에 입력이 들어갈 적에 이 안에 또 이놈을 처리하는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중심이 있어 가지고 처리를 한다면 이 중심 안에도 또 그걸 받아들여 갖고 마치 이것처럼 두뇌 속에 중심이 있는 것처럼 이 중심적인 자 안에도 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소형인간 그런 것은 이게 소형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두뇌는 말하자면은 그냥 인간의 두뇌라고 한다면 요 중심이 소형인간. 그럼 소형인간 또 두뇌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 소형인간 두뇌 속에 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럼 두뇌 속에 또 이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심을 또 소형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소형인간이 또 두뇌를 갖고 있을 것이고 두뇌 속에 이렇게 갈 건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들어온 걸 중앙에서 자아 같은 중심이 있어가지고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형인간론에 의해 가지고 파기가 됩니다. 뭐냐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무한퇴행 그런 게 됩니다. 무한퇴행은 계속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두뇌가 소형인간이라면 그 소형인간도 두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두뇌 속에 또 두뇌가 또 소형인간의 소형인간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치 뭡니까? 그 러시아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것 속에 작은 거, 작은 것 속에 작은 거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무한퇴행을 근거로 중추적인 자아를 설정하면 두뇌에서의 정보 처리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들어 자아론 그런 것이 이제 자아 중심으로서 자아가 있다 이게 자아론입니다. 자아론을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지론 말고 연결론 그런 게 있는데 아까 인지론은 크게 세 가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냐니까 두뇌의 어떤 신경생리학적인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기호 조작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표상을 하는 단계. 이 표상이라고 하는 인지 체계 밑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말하자면 아까 그 수리논리학적인 그런 기호적인 계산 이런 것들이 바탕에 있고 그 바탕에는 또 두뇌의 그런 아까 연역 체계로서 두뇌 이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한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결론 그런 게 나옵니다. 바렐라 등은 인지론에 의한 기호를 통해 계산하는 두뇌, 달리 말해 계산하는 마음을 제시하는 것과 다른 이른바 연결론을 소개합니다. 연결론이 뭐냐? 이제 새 이론과 모델은 추상적 기호의 서술에서 출발하지 않고 오히려 상호 연결되어 거시적 인지 속성을 갖게 될 조직체에서, 즉
뉴런과 흡사한 단순한 요소들의 협동체에서 출발한다. 이 거시적 속성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인지 능력을 구체화시키고 발현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게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중간에 기호를 쏙 빼버리고 어찌 보면 두뇌 작용을 갖다가 두뇌 작용을 여러 말하자면 뉴런들이 있지 않습니까? 뉴런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 복잡한 연결에서 독특한 거시적 속성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거시적 속성들이라고 하는 게 인지 능력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뇌가 있다라고 할 적에 두뇌 있다. 그 다음에 인지론에서 여기에 기호 조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표상을 한다. 이 표상이 이제 우리가 인지라 칩시다. 이렇게 되는데 요 두뇌도 당연히 뉴런들이 집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호 조작이라고 할 때에 뉴런들의 주어진 값을 기호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 계산에 입각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인지, 지각을 한다든지 기억을 한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뉴런들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뭐냐 하니까 기호적으로 계산하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뉴런 1이 있고 뉴런 2가 있고 뉴런 3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놈이 가지고 있는 값, 이놈이 가지고 있는 값, 이놈이 가지고 있는 값 이런 것들을 갖다가 AND로 연결을 하거나 OR로 연결을 하거나 if then으로 연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기호 조작을 한다 이거죠. 이게 기호 조작, 수리 논리학적인 기호 조작이잖아요. 이런 기호 조작, 이 값에 따라서 기호 조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지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연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요게 필요 없고 요걸 빼버리고 뉴런들 간의 어떤 복잡한 연결이 있다 보니까 연결해서 그냥 바로 특이한 거시적 속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말하자면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연결론의 출발은 1949년 도널드 헵이 제시한 헵의 규칙인데요. 이 규칙은 학습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학습은 뉴런들 사이의 상호 연결 정도에 의존하는 두뇌의 상태 변화에 기초할 것이다. 두뇌의 상태 변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뇌의 상태 변화. 두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저도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은 못합니다만은 뉴런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뉴런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두뇌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꾸만 학습을 한다 이러면 우리의 두뇌가 자꾸 상태가 바뀐다. 그거는 뭐냐니까 뉴런들끼리 연결되는 방식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뉴런의 개수는 어릴 때나 나이가 들 때나 뉴런의 개수는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학습을 이렇게 막 많은 걸 알고 막 배우고 기억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혹시 뉴런의 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뉴런 수가 늘어나야 자, 만약에 인지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뉴런의 수들이 자꾸 나타나야 많아져야 이런 복잡한 계산에 의해 가지고 또 새로운 뭐가 나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연결론에 관계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신경회로 하는 게 있잖아요. 신경회로. 그러니까 뭐냐니까 신경회로가 또 결합해가 또 더 큰 신경회로를 만들고 이러는데 그 회로 자체가 변한다는 거죠. 회로가 이게 하나의 회로고 이게 하나의 회로고 이게 하나의 회로라 칩시다. 그 여기 또 결합돼 가지고서
요렇게 또 결합돼가 회로가 나오고, 요렇게 결합돼가 회로가 나오고, 또 요놈과 요놈과 결합돼갖고 또 회로가 나오고 해가지고 전체 회로가 막 간다 칩시다. 그랬을 적에 이 회로 속에 학습을 하다 보면, 근데 경험을 특이하게 한다 보면 여기에 있는 일부가 여기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요. 이쪽하고. 또 여기에 있는 놈이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서 전혀 또 색다른 방식으로 연결 방식이 색다르게 바뀐다. 이게 두뇌 상태가 변화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58년에 로젠 블레시라고 하는 인물이 좀 유명한 겁니다. 퍼셉트론이라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컴퓨터를 가지고 퍼셉트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치를 만드는데 이것은 뉴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작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 지각 능력이, 이 퍼셉트론이라는 게 지각을 하게 아주 간단한 걸 지각하는 겁니다. 간단한 걸 지각하는데 그 지각 능력이 이 구성 요소들의 연결 강도의 변화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설계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각, 아주 단순한 지각이긴 하지만 그 지각을 갖다가 이렇게 요모조모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구성 요소들의 연결 강도의 변화입니다. 연결 강도가 과연 이게 뭘 뜻하는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느슨할 수도 있고 빡빡할 수도 있겠죠. 연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고요. 일단 대략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래서 연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 모델은 인지론의 계산주의적 전통에 의해 인지과학계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49년, 58년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발휘하지 못했고 워낙이 계산주의에 밀려가지고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재조명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묘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인지과학이란 말 자체가 1973년에 처음으로 나왔다 했는데요. 말은 그때 나왔다고 치더라도 인지과학이란 말이 그 전에 이미 돌이켜보면 인지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70년대 후반에 이렇게 재조명되기 시작했답니다. 그 핵심은 뭐냐 하니까 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자기 조직화를 한다. 자기 조직화. 자기 조직화를 한다. 스스로 막 조직을 해가지고서 뭔가 거기에 새로운 걸 창출해낸다 이겁니다. 그게 창발 개념인데요. 이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 바로 이 바렐라하고 전에 마투라나 알메나무 그런 거 우리가 했던 때에 오토포이에시스 모든 생물체들이 자기 생산이죠. 자기 뭐 제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 오토포이에시스라는 개념하고 이 지금 내가 원어를 갖다가 원전을 갖다가 내가 구입을 못 해가지고 이게 아마도 자기 조직하는 게 오가니제이션일 겁니다. 이걸 상 싶습니다. 하이펀 같은 게 들어가지 싶은데 이런 자기 조직화. 그러니까 뭐냐니까 거기에서 부분들이 모여가지고서 말하자면 스스로 조직적인 체계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부분으로서 이야기될 수 없는 새로운 행동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A1, A2, A3 등등이 있다 칩시다. 이렇게 뭐 대략 A 한 만점 된다 칩시다. 한 10,000개점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분들입니다. 아무리 이 부분들을 갖다가 살펴봐도 거기에 어떤 특성 A라고 하는 AP라고 봅시다. 이런 특성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조직이 되더니 묘하게 막 결합이 되고 이렇게 결합되고 막 결합이 이루어지더니 여기에서부터 묘하게 그 조직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속성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개를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 우리 인간하고 비교해 보면 뭡니까? 한편으로 보면 똑같이 물질이에요. 인간도 물질로 되어 있고 개도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두뇌에 한정시켜 봅시다. 개의 두뇌가 있고 우리 인간의 두뇌가 있는데 그 원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길래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고 걔는 그렇게 못할까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자기 개는 자기 조직화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고 우리 인간은 자기 조직화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온갖 다양한 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또 옛날에 또 진화 뭐 인류학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개골의 용량을 쟀잖아요. 그래서 두개골이 점점점 용량이 커져가 두개골이 커지면 발달한 인간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뭡니까? 뉴런의 수가 많으면 발달한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만 봐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연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직화 하는 것은 뉴런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분산 따로따로 막 이렇게 따로 놀아갖고는 될 일이 아니고 자기 조직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조직화는 사실 생물체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지론적인 계산주의에 의한 인공지능의 개발이 난항에 부닥친 적이 있습니다. 난항에 부닥쳐가지고 인공생명의 개발 쪽으로 연구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연결론적인 인지과학이 힘을 발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에 지난 그거 할 적에 에메케크는 인물이 쭉 말하자면 세포자동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적이 있고요. 매우 일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인지론적인 전통에서 제안된 계산론적인 전략이 아니라 작은 곤충의 기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발라 등이 말하는데요. 작은 곤충의 기능 있잖아요. 곤충이 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컴퓨터로 만들기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도저히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예, 요즘은 뭐 날아다니는 로봇 이런 거 막 조그마한 거 만들었어요. 파리만한 로봇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처음에는 인공지능 갖고 도저히 그쪽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다가 인공생명을 연구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른바 인공신경망. 이는 이른바 인공신경망의 구축에 의한 신경망 컴퓨터의 원리에 따른 겁니다. 신경망 컴퓨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연결론하고 신경망 그러잖아요. 망이라고 하는 게 뭐, 이게 웹도 될 수 있겠고, 뭐, 네트워크도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신경망에 관해, 신경망 컴퓨터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위키피디아에 또 찾아봤습니다. 엄청나게 길어서 이건 좀 쉬다가 하겠습니다. 길지만 인용을 해왔습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제가 기억컨대 한 11년 전쯤인가? 제가 한참 뭐 로봇 사고 막 이런 거 막 공부하고 있을 적에 교보문고에 갔더니 신경망 컴퓨터에 관한 게 뭐 책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이렇게 벌써 이렇게 하는 거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10년 전쯤, 노무현 정권 때쯤 되니까, 언제입니까? 그때니까, 12년 전쯤 될 겁니다, 아마. 그럼 몇 년도죠? 2007년, 이럴 때죠. 2007년. 그러니까 신경망 컴퓨터 한참 막 개발되고 막 할 때죠. 하고 막 원리가 나오고 할 때인데, 아까 이야기대로 연결론 그런 것 자체가 이게 뒤늦게 지금 70년대 후반부터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어떤 인지과학이 나온다는 거고, 바렐라가 또 사실은 여기에 상당 부분 좀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연결론을 넘어선다고 이제 자기는 이야기하죠.